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특종 기자 봉지욱 기자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도 최광호 의원님 여기 나오시는 예. 거 자주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전주가 고향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주 나오시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음. 아예 고정으로 나오시던데. 예,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네. 됐냐면 저희 JTB 뉴스가 지상파인데도 불구하고 네. 작년 4월에 그 구독자가 2만 명에 불과했어요. 아, 지금은 90만 명인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저희 회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예. 그러니까 3월이죠. 4월 총선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최광욱 의원을 전 의원을 그 시민기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최광욱 전 의원과 시민기자 프로그램을 했는데 네. 한 달 만에 구독자가 5만 명이 늘더라고요. 최광욱 전 의원 지금 몸값이 높습니다. 예. 네, 몸값이 매우 높은 예, 매우 분입니다. 높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래서 한 달 하고 네. 그 비싼 몸값 때문에 뭐 물론 농담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만하고 6월부터는 이제 법사위나 과방위 그쪽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짤방을 하면서 이렇게 쭉 늘다가 제가 보니까 국정감사 10월 달에 또 부쩍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11월까지 좀 주춤하다가 12월에 잘 아시잖아요. 네. 계엄 때문에 계엄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이 다 늘었고 그다음에 25년 올해 들어서는 그 탄핵 헌법재판소 때문에 네, 네, 늘고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주춤하다가 이제 저희가 그 새로운 기획 콘텐츠를 좀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작년 3월에 이어서 올해 3월 그러니까 1년 뒤에 최광욱 의원과 이제 매주 한 차례씩 코너를 만들자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25년 3월부터 최광욱의 여의도 정치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민주당 여러 의원들을 하던 찰나에 네. 우리 봉지욱 기자님이 프리랜서가 됐다고 아, 하셔서 제가 평범한 기자로는 제가 처음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정치인들 예, 나오시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봉지욱 기자 첫방 해가지고 저희 게시물에 예. 알렸는데 예. 하루 만에 좋아요가 지금 13,000개가 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예. 구독자가 몇 명인지 몰랐는데 오면서 보니까 지금 딱 90만 명 90만. 직전인 예,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네, 조금 89만, 모자라. 9천, 예, 89만 8천 9천. 정도. 네, 예. 네, 네. 대단하네요. 이게 1년 만에 그러니까 거의 88만이 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 작년에 국회 과방이 예. 국정감사 과방이 나갔을 때 제 관련 영상도 JTBC에서 JTB, 나온 게 예. 제가 봤거든요. 예, 예. 제가 JTBC에 처음 예. 개국했을 때 예, 예. 저희가 JTBC 봉지욱 기자입니다라고 관공서에 전화를 하면 예. 다 JTB로 알아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JTB는 알려졌지 않아요. 그때는 그런 호남 때가 있었습니까? 지역에서는 또. 아, 예. 근데 JTBC는 그때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그럼 아. JTBC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이 걸려요. 아니, 지금 안 해줘요. 저 지금 새로운 그때 당시 이제 JTB 저희가 얘기하면 다 JTB라고 하고 지금도 좀 약간 노인 좀 어르신들은 예. JTBC까지 발음 안 하세요. JTB? 예. 야, 참 살다 보니 별일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JTB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JTBC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지금은 이제 됐어요. 그 예. 이게 전국 채널이니까 예, JTBC는 한때는 저희가 JTBC를 저희 때문에 원래는 TBC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대구 방송이 TBC를 선점해가지고 예. 안 됐죠. 예. 예전에 이제 TBC를 했던 중앙일보가 TBC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예, 예. 같은 회사였었는데 예, 예. TBC가 이제 KBS 통폐합되면서 뺏겼다가 맞습니다. 다시 하려고 했는데 대구 방송이 그걸 쓰고 있는 바람에 제의를 어쩔 수 없이 붙였는데 처음에 저희는 좀 어색했죠. 어떻게 네 글자를 하냐. 네 글자냐. 예. 그랬는데 나중에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하죠. 지금은 저희가 취재하면 JTBC죠? 그래요. 그럼 저희가 JTB입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그런 또 사연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어제 그 게시물에 네. 그 봉지욱 기자 첫방 한다 그래가지고 안내를 띄웠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가 13,000개고 제가 하나를 더 올렸어요. 그러면 그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을 저희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네. 시청자들이 지금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네. 한번 몇 개 한번 해드릴까요? 예. 첫 질문이 뭐냐면 네. 그 뉴스타파 관두셨는데 뭐 할 계획입니까? 소프트한 질문으로.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걱정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 일단 그만둔 거는 뭐 안 하려고 그만둔 거죠. 속해 있으면 월급 받고 더군다나 뉴스타파는 그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데잖아요. 근데 예. 뭐 안 하면서 저는 그 월급은 받기 싫어서 예. 뭐를 안 하려고 나온 겁니다. 어. 네. 뭐를 안 하려고 나왔고
그래도 뭐 아주 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이제 매일 하지는 않고요. 뭐 계획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그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뭐 장인수 이명수 기자랑 뭐 옥수수 쇼라는 거 이제 재미 삼아서 예. 예, 그렇게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반응이 좋던데요? 네. 옥수수 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구독자 예. 수가 많이 늘어서 콘텐츠가 없는데 구독자 수가 너무 많이 갑자기 늘어서 예. 욕을 많이 먹었죠. 왜요? 와봤는데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근데 이명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이명수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방도 하고 먹방도 혼자 하고 막 차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도 졸리다고 키고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이로그라는 일상 맞습니다. 자기의 브이로그. 일상을 그냥 예. 시청자들, 독자들 그리고 뭐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건데 그런 방식은 제가 볼 때 이명수가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심지어 저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제가 자요 술 먹고 취해서 예. 이명수가 이제 저 어디서 술 먹고 취해 있으면 와서 집에 많이 데려다 줬거든요. 예. 그때 혼자 생방송을 하다가 저를 막 비추긴 했더라고요. 아, 자고 있는 모습을? 예. 그러니까 이걸 꼭 무슨 방송을 해야겠다 해서 예의와 격식을 갖춘 게 아닌 게 유튜브의 그 플랫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그런 지상파나 종편 같이 아니면 그렇게 JTB 스튜디오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사람들은 이미 그런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상파 방송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 근데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거 지상파 종편이 아닌 이름 미디어나 이제 작은 미디어들은 조금 더 시청자에게 좀 편안하게 이명수처럼 나의 생활, 나의 생각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소통 방법이구나. 제가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대선 끝나고 개인 유튜브 채널 열었는데 예, 단시간에 오늘 25만 명 구독자 예. 넘겼거든요. 사실은 이거 엄청납니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저는 어떻게 예. 좀 거저먹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 지금 뭐 이명수 장인수 배 아플 겁니다. 자기들 오래 했는데 저는 지금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예. 됐는데 엄청난 맨파워네요, 진짜. 구독자보다도 이제 어떤 컨텐츠를 좀 하느냐 보여드리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아예 그 옥수수 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서 좀 큰 데서 예. 정규 프로그램으로 하자 이런 제안도 제안도 왔고.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규 네. 프로그램이 되고 자본이 개입이 되면 불편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저희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계획 라이브라고 제가 붙였거든요. 예. 작가도 없고 제본도 없고 아무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날 무슨 얘기할지 저도 모르고 이명수도 모르고 장인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많이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취재들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 취재 비하인드랄지 뭐 여러 가지 거기 얽혔던 사연이랄지 이런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걸 흥미롭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끼리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예. 소소하게 소박하게 옥수수 쇼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또 다른 질문이 이제껏 마무리 못한 취재 가운데 꼭 하고 싶었던 건 네. 뭐고 취재하다가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인간까지 만나봤다. 뭐 이게 궁금하다고 네, 그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캄보디아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예. 이제 그 취재가 지금 진행 중이다가 이제 제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뉴스타파 탐사 1팀장이었는데 저희 팀에서 다 여러 가지를 진행 중에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캄보디아까지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뉴스 기자로서 사는 게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 명의 팀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 결단하고 자르고는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제가 아직 완전히 그 사표가 수리된 상태는 아니라서 예. 이달 중에 저희 기자들이 캄보디아로 들어갑니다. 어. 들어가서 현지 취재를 또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직은 뉴스타파 소속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취재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권성동 관련 뭐 그런 거를 이제 매블쇼나 이런 데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 아마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냥 많은 제보가 오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뉴스타파를 퇴사했지만 뉴스타파와 뭐 계약을 맺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PBG 수첩이랑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매블쇼 뉴스공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스피커들은 너무 많아져서 예. 중요한 것은 그 스피커에 어떤 내용을 담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아직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끝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들은 캄보디아가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근본적으로 제가 JTBC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 전 정치적인 이슈를 잘 다룬 적이 없거든요. 그냥 탐사 보도라는 것은 주로
옛날 일에 묻혀졌던 거, 안 알려졌던 거를 뭐 발굴을 해가지고 알리는 거잖아요. 탐사보도. 근데 탐사보도가 정치 현안과 같이 맞물려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하는 건 없거든요. 거의.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사회 보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JTBC에 있었을 때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는 정통 탐사 프로그램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1.6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살한 11.6 궁정동 총격 사건에 대해서 당시 이제 군사법원에서 이 김재규와 부하들을 재판하면서 녹음했던 보안사령부의 그 비밀 녹음 테이프를 그때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때 3부작으로 예. 하면서 그냥 하기에는 그때 제 생각에는 테이프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 수사 기록도 입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재판을 받으면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제가 하는 말들이 공판 조서라는 거에 담깁니다. 공판 네. 녹취록이에요. 그게 공판 조서 증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경찰과 검찰에서 하는 말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예. 법원에서 법정에서 하는 말만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11.6 재판의 공판 조서를 입수를 해서 그 옛날 건데 굉장히 그 당시에 하여튼 뭐 우여곡절로 굉장히 그것도 그 양이 방대한데요. 근데 그 재판을 녹음한 음성 테이프가 있잖아요. 예. 테이프와 공판 조서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와.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김재규 부하들이 고문 폭행, 진술 강요 이런 데 대해서 증언을 법정 증언을 했는데 공판 조서에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고. 예.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잡아내서 당시에 또 테이프도 불법 녹음됐다는 점 그리고 법정의 뒤에 전두환을 비롯한 보안사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조종했습니다. 쪽지를 보내면서 예. 그게 여태까지 그 주장만 있었거든요. 근데 테이프에 담겨 있어요. 그게 그 정황 그리고 거기서 잡담하는 것까지 담겨 있어서 그 보도를 제가 2020년에 했는데 최근에 올해 재심이 개시됐죠. 재심이 개시돼서 한 3주 전에 첫 그 재심 재판이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했던 보도 중에 이거는 잘하면 재심은 사실은 인용률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인용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는 현재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11.6 군사 재판 녹음 테이프는 법정에 아마 현물로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예.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금 이 김재규와 부하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란 목적 살인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윤석열과 같이 자기가 올해 장기 집권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다.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김재규의 본인 주장처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총을 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제가 네. 그거를 취재를 해보니까 그리고 적어도 내란이 성립이 되려면 윤석열 같이 사전에 뭔가 계속해서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유족들은 그 사건 이후에 김재규 부장뿐만이 아니라 거기 말단 운전하는 경비원까지 해병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출이 돼서 총을 쏴서 그때 아이들이 아마 저랑 또래가 비슷할 겁니다. 그분들의 네. 아이들이. 근데 그분들은 역적의 자식으로 평생을 고통받았고 연금이고 뭐고 다 박탈된 상황이거든요. 취업 제한도 엄청나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좀 하고 현대사의 김재규의 11.6 그 거사는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고 단순 살인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재심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보도로 인해서 그 역사의 한 줄기, 큰 줄기에 그 내용이 바뀐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의미가 거예요. 있다고 보고 그 재판에 제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예. 취재의 그 선 굵기가 다르네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 회사에서 좀 전폭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고 예. 이규현 국장이 있었을 때라서 예. 이규현 지금 국장- 홍보수석. 네, 지금 네. 홍보수석 하시는 분이 전폭적으로 회사에서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질문 중에 미완의 취재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칼 858 사건인데 1987년 예. 11월에 미얀마 상공에서 우리 대한항공 국적기 858기가 추락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 제보 유족들이 막 제보를 했을 때는 그거를 뭐 내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미얀마에서 있었던 예. 일을 제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미얀마.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858기가 추락한 그 미얀마의 안다만 해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그 남해 그 세월호 침몰한 맹골수 뭐 이런 데 같이 거기 갔는데 세월호가 침몰한 데 그 바다 해류나 이런 것보다도 깊이나 보다도 더 얕아요. 그뭐 맹골수도 같이 엄청난 해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왜 인양을 못하고 여태까지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스포츠에서 방송을 했는데 제가 갔다 온 이후에 그 대구 MBC 신병철 기자 또 다시 가요 거기를 예. 다시 가서 저는 그때 방송 때문에 방송 스케줄 때문에 그 사고 지점에 나갔다가 수중 탐사를 못했습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미얀마에 가서 양곤 수도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또 가가지고 거기서 미얀마는 아직 그 시골인데 진짜로 우리 옛날에 한 60, 70년대 시골처럼 슈퍼에만 전화 한 대 있고 배를 타려고 하면은 항구가 없습니다. 그냥 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냥 다 들어가서 타야 돼요. 조그만 배를 타고 진짜 네. 그렇게 우리로 치면 통통배 같은 걸 타는데도 항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로 옛날 우리 시골 같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걸 했고 나중에 대구 MBC 신명철 기자가 수중 촬영을 해왔는데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예. 858 그만한 동체는 858 이외에는 없거든요. 없으니까. 예, 네. 여객기 아니고서 네. 전투기는 그런 기계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처음에 보도했을 때 문재인 정권이었고 이낙연 국무총리실이나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굉장한 관심을 보였고 외교부가 예산 편성까지 했었어요. 그걸 예. 찾으러 가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경제 서열 10이라는 10위, 예. 나름대로 잘 나가는 국가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당시에 200명 가까운 우리 자국민이 완전 실종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사고 원인이라고 밝혀진 거는 당시에 노태우가 당선될 때 대선 당일에 마유미라는 사람이 선거 당일에 마유미가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을 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테러범이다, 북한 간첩이다. 그래갖고 그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나중에 그게 안기부의 무지개 공작의 일환이었다는 사실도 나왔는데 지금도 그 무지개 공작 문건의 앞에 몇 장 외에는 뒤에가 전부 다 비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동체를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세월호 같이. 물론 세월호도 지금 정확하게 그 사고 원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비행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유미는 사제 폭탄으로 폭파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폭파의 형태냐 아니면 단순 뭐 조종사의 실수였냐 아니면 그 기체 이상이었냐 그거는 그냥 나오면 그 동체가 나오면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정부는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유품도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유품도.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왜 여태까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까? 라고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구 MC 신병철 기자랑 통화를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동체가 있는 그 바다란 게 막상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좌표가 있습니까? 네. 이종표가 있습니까? 정말 망망대해거든요. 안다만 해역이라고. 근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좌표를 찾았기 때문에 크게 그게 뭐 동체란 게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고 그 대구 MBC 김명철 기자랑 함께 협업해서 가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미얀마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아웅산 수치 민간 정부였는데 군부가 장악을 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가 다시 연금이 된 상황이라 근데 제 생각에는 미얀마라는 곳은 우리가 어찌됐든 뭐 경제적인 차관 지원이나 이런 데를 하는 나라로 알고 있고 외교적으로 풀면 가능하거든요. 야 우리가 우리 자국 국민을 유해를 모시겠다는데 그걸 협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나서 주시면 좋겠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한 게 말로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행동이 너무 느리고 결정이 너무 느리고 부처 간의 손발이 안 맞더라고요. 청와대가 또 안 맞고 외교부 생각 다르고 통일부 생각 다르고 뭐 다 복잡한 거에 이게 북한이 엮여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결단해서 지시를 해주면 부처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도구다. 국민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럼 자국민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서 그 도구들은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결단해 주시고 뭐 미얀마와 당연히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대통령 결단하셔서 제가 떠오르는 건데 이번에 그 KTV 영상 전 국민에게 공개됐잖아요. 그것도 대통령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KTV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냐면 제가 뉴스타파를 와보니까 JTBC 있었을 땐 제가 저작권 걱정을 잘 안 했어요. 저작권 전담 팀이 있고 알아서 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뭐 저희가 KBS, MBC, SBS 분쟁이 생기거나 해도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뉴스타파에 오니까 그 걱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직접 찍지 않은 영상이 많기 때문에 근데 되게 황당한 것은 예전에 KTV는 거의 그냥 일반 방송사들이 자기들의 예전 뭐 대한뉴스나 예전 영상을 쓸 때 돈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는데 KTV가 장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김건희 황제 관람서부터 그러니까 KTV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말씀처럼 KTV는 국민의 자산이거든요. 그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국민이 예를 들면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그 KTV 콘텐츠를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 그게 콘텐츠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일인데 그런 거를 정부 자산이고 국민 자산인데 못하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를 대통령이 정상화 시켜놓은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도 그 KTV 영상을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네. KTV 영상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냐면 KTV가 그 민방하고 몇 년 전에 그 MOU를 맺었어요. 네. 그때 성경환 사장 때 그때는 사장이었을 겁니다. 원장이 성경환 원장이었을 네. 때 성경환 원장이 지역 민방들과 함께 MOU를 맺으면서 KTV 자료를 마음껏 써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 저희가 쓰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쓰지 말라고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쓰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어서 네. 저희가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저희한테 이제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구글에 전화를 해서 채널을 폐쇄한다고 위협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김남국 소통 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건 좀 맞지 않잖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다 전 국민 거라고 개방하라고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이제 다 그렇죠.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이 공무원 사회라는 게 네. 정말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 같은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공무원들 복지부동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더라? 낙지부동. 네, 낙지부동. 네. 그거 정말 적절한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공직에 있었거든요, 한 5년간. 그때 방통이 네, 있었죠? 방통이 있었는데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로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공무원인데 예. 그거 대통령 말처럼 공무원 잘못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쩔 수 예, 없죠. 원래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어느 나라 아니 미국 공무원, 스위스 공무원, 스웨덴 공무원 다 그래요. 공무원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을 알고 이해하고 통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해 못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통치를 했을 때 윤석열 같은 사람이 검찰 공무원밖에 안 했잖아요. 예. 검찰하고 일반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을 수사밖에 안 해보고 그것도 맨날 조작 수사, 남 뒤집어 씌우는 수사, 죄 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힘있고 기득권들에게는 또 죄를 경감해주거나 빼주고 이런 일을 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이 통치를 하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그 공무원들은 딱 이미 알았을 겁니다. 아, 얘 위험한 애다.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그렇죠. 말아야겠다 예. 내가. 거기서 적극 부역한 애들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말 정통 공무원들, 행정고시 출신들이나 공직에만 계셨던 분들은 윤석열 같은 사람 오면 일을 거의 안 합니다. 예. 나중에 나 감옥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봉 기자님이 최근에 했던 그 특종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25년 7월초 얼마 전인데 네. 김건희 씨가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화폰을 통해서 수시로 통화했다는 사실을 목격자 진술과 함께 특종 보도했잖아요. 제가 그 보도는 안 했는데 그 매부시에서 제가, 예, 그냥 말씀드렸는데 했던 그거는 이제 특종이었죠. 앞으로 지금 어젠가요? 지금 내란 특검이 예. 검경으로부터 비화폰 서버 김건희 비화폰 그 내역을 받았다고 해요. 예.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차차 드러나지 않을까. 이제 노상원이 그럼 언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12.3 내란을 기획하고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 이게 궁금한 건데 가장 그 윗단에 누가 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삶 자체를 보면 윤석열이 오로지 자기만의 의지로 결재 없이 김건희의 결재 없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로요. 예. 그거는 중앙지검장 왜냐하면 윤석열 입장에서 그 대구 고검에서 좌천돼서 찌그러져 있던 사람이 사실을 9년이나 늦게 된 사람이 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이 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 데까지는 김건희 역할이 크긴 컸죠. 예. 그 역할이 컸습니다, 진짜로. 김건희가 만들어 준 거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나라를 뒤집는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김건희 결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때부터 그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하고 교류가 아주 많았고 그리고 충암고 내부 그 동문회 제보로는 김용현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충암고의 공직자에 대한 로비나 그 민원 해결 창구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분이 그걸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김용현과 뭐 노상원은 그 김용현이 원래 군에 있을 때부터 노상원 정보사령관도 굉장히 그 가까웠고요.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자기의 작전, 그러니까 대북 작전을 자기 직속 상관을 건너뛰고 김용현한테 직보하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용현이 그때 아마 국방부 작전처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자기 위에 정보처장이 또 있나 봐요. 근데 정보처장을 거치지 않고 작전처장한테 점프를 해가지고
할 정도로 비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앙지검장 때부터 이미 윤석열, 김건희와 노상원이 교류가 있었고 아는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상원이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군인이 퇴직한 군인이 현직 뭐 대령이나 스타들, 원스타, 뭐 장군들을 명령을 하려면 령이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령이 서야 되는데 노상원한테 비아폰이 지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아폰으로 누구와 통화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시 목적도 있고 예. 자기가 수시로 난 김건희랑 통하는 통화한다. 사이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 원스타 만들어준 건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앞에서 통화를 하니까, 예. 그런가 보다 한 거죠. 예. 엄청난 특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 이제 김건희를 향해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정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특검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인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은 당연히 이제 그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때문에 걸렸는데 내란 특검은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까지 내란 특검까지 다 걸리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 3대 특검에 김건희가 다 걸리게 됐어요. 네. 윤도 다 걸리게 됐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가 혐의가 더 많습니다. 윤보다 지금.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 지금 16가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혐의는 제가 볼 때 다 자잘하고요. 내란의 이제 공범, 주범이 되면 그건 뭐 무기징역 이상이고 아마 외환 같은 경우도 윤석열 머리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무인기 관련 저희 취재를 보도를 많이 했는데 윤석열이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지시를 했더라고요. 2013년 1월 4일에 이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를 해요. 군 관계자들을 고위직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국방과학연구소 니네 연구개발비로 무인기를 사. 이런 지시를 합니다. 대통령이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 김용현이 경호처장이었잖아요. 경호처장이 김용현이 사실은 다 과외를 시켰다고 보여요. 그런 깨알 같은 디테일 지시는 윤석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고 김용현의 디테일한 지시 그대로 다 지시를 했고 이행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이야 당연히 뭐 이제 내란 오래 기획했다고 외환 유치까지 했다고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은 저는 김건희한테 사전에 윤석열이 보고를 했고 결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 그러십니까 집에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0대인데 지금 대부분의 남자들이 집에 계엄사령관 다 한 분씩 모시고 맞습니다. 결제 결제 받습니다. 저 얼마 전에 TV 하나 사려고 그랬더니 사지 말라 그래서 그래요? 못 샀습니까? 못 샀습니다. 저도 뭐 할 때 이제 그 와이프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제 직장을 몇 번 옮기면서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원래 공무원 때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그만두고 JTBC로 갔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진짜요? 네, 그 얘기를 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간이 부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JTBC 합격이 안 된 상황에서 1차 면접 중에 제가 하여튼 뭐 합격이 안 된 상태에서 사표를 냈다 그 말이에요? 사표를 냈어요. 와. 그리고 이제 JTBC 돼서 일하다가 마찬가지로 JTBC 그만두고 뭘까 하다가 그냥 뉴스타파에 간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학교 뭐 어딜 정해놓고 온 적은 없고, 근데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얘기를 했죠. 나 그만둔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웬일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생활비는 벌어와라. 뭐 그렇죠. 뭐 쿨하시네요. 뭐 그렇죠. 아니 본인도 일하고 바쁘니까. 제 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제 일에 관심을 갖고 정치 사안에 관심을 가진 게 2023년 9월 저희 집 압수수색 때부터입니다. 아이고. 그 전에는 제가 뭔 보도를 하는지 뭐 아무 관심 별로 없어요. 그 뭐 하여튼 비정치 관심층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랬다가 이제 고도의 정치 관여층이 된 거죠. 왜냐하면 본인 압수수색 때 본인도 있었잖아요. 본인도 그 자택에 있었고 사건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 남편이 국기문란 사범까지는 아닌데 국기문란 사범의 사형에 뭐 처해야 될 뭐 중대 범죄자 뭐 등등 그건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때 뭐 김기현, 장제원, 뭐 이동관 뭐 등등 딱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야 이거는 그때 이제 와이프가 느꼈을 거예요. 야 이거 영화에서나 보는 공작이구나 이거. 공작이구나. 예전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간첩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간첩을 저희를 만들려고 한 건데 이거는 군사정권 때 숱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멀쩡한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뭐 해가지고 자백하게 만들어서 간첩 만들고 옛날에 이제 있었던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는데 하나 다른 점은 전두환하고 박정희는 군을 동원했다면 정보기관이나 윤석열은 검찰을 동원했다.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정치에 그 아내분께서 관심이 많으시나요? 지금은 네. 화장할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걸 틀어놔요. 유튜브를 네, 틀어놓고 남편이 뭐 나오나? 저보다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어떤 꼭제 나온 거 아니더라도 돌아가는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와이프뿐만이 아니고 특히 그 2030 여성들이 대폭 관심이 이번에 그 윤석열 내란 이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저 앞에서 밤새고 했던 그 젊은 여성들 그래 맞아요. 그때 법사에서도 이렇게 나온 게 그 눈 내리는데 이렇게 껴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부분 20대 2030 여성들이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는 이대남이죠. 이대남.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근데 뭐 그분들도 많이 관심 가질 겁니다. 관심을 갖는데 이제 이대남이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고 보죠. 이대남이 특정 언론의 편향이 되고 유튜브가 그건 문제입니다. 특정 알고리즘. 계속 그 알고리즘에 빠지면 진짜 늪에 쭉 빠지듯이 팸코라고던가요? 뭐 이준석이 팸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준석 같이 사회적인 차별을 당연시하고 조장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 있고 대선 후보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 현상이 뭐 그냥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걱정은 20대 남자들의 상당수가 뭐 이준석 같은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사회학자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란과 비상계엄까지 겹치고 대통령 파면까지 됐는데도 대선 때 득표율을 보면 이대남들의 이건 움직임이 별로 없거든요. 크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겠다. 정말로 뭐 일각에서 보듯이 뭐 정말 취업이 안 되고 힘들게 살아서나 그러면 20대 여성들은 취업이 잘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라는 게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면 30, 40, 50이 됩니다. 40대, 30대부터 40대, 50대가 되면 이 나라의 주축이 경제 연령으로만 봐도 주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낳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대선 때 했던 리박스쿨 보도 같은 것도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치밀하구나. 이 구구들은 아예 그냥 애들의 머릿속에 그 박정희나 이승만 대단한 사람의 머릿속에 심어놓고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처음엔 웃기고 뭐 일부만 저러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쭉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거대한 자금줄이 있고 한 걸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황교안이랄지 민경욱이랄지 전직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리고 현직 정치인들 다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같은 보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극우 정당인데 그 극우 정당을 오랫동안 이승만 이후로 지탱해온 힘이었구나 이게. 그게 또 미국이랑 연결돼 있더라고요. 미국의 자금줄과.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게 리박스쿨은 아주 거기에 그냥 잔뿌리 하나인데 잔뿌리를 뽑아보니까 쭉 거대한 뿌리가 나오고 있는 느낌이죠. 리박스쿨도 뉴스타파 특종이었던가요? 네. 그러면 그때 팀장이셨어요? 네. 그럼 제가 그때 다 진두지휘 하신 거예요? 그때 또 첫 방송 제가 라이브로 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뭐 그 여기자가 거기 잠입 취재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저희 인턴 기자가 인턴 기자. 뭐 저희 이제 여기자들은 투입을 못 시키는 게 나름대로 얼굴이 알려져서 저희 박종화 PD가 이제 오랫동안 유일인 방심위원장 청구위원서부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언론 탄압하면서 그 뒤에 있는 뭐 공정언론 국민연대나 뭐 해가지고 이 보수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보수 언론 시민단체들. 그걸 오랫동안 저희가 1년 넘게 취재를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자들은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인턴 기자 한번 저 지원해봐라 했는데 거기서 덜컥 문 거죠. 원래는 그 리박스쿨의 그 알바 댓글 알바 그게 모집 기간이 끝났었습니다. 한 10일 보름 가까이 지났던 때였는데 뭐 지났는데요 이러길래 야 지났으면 어때 한번 해봐. 그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서 덥석 물었고 우리 인턴 여기자도 저 기지가 좋아서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응모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구국의 열정 일념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박스쿨 대표가 감동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애가 똘똘하고 그 저희 인턴 기자가 또 최혜정 기자인데 최혜정 기자가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에 저희는 댓글 공장만 보러 갔는데 예.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초등학교 늘봉학교 강사 투입, 자격증 발급 이런 것들은 처음에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손효숙 씨인가요? 그 대표가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 뭐 여기자한테 뭐 당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던데.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말씀을 좀 그랬습니다만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네. 분들 하잖아요. 연쇄살인범들이나. 근데 가장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모르는 그렇죠. 사람. 예.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긴 한 그 형태는 좀 다르지만, 아니 세상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식의 그 극우 뉴라이트 교육을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제가 그렇죠. 저는 똑같다고 네. 보거든요. 예. 그런 짓을 해놓고 자기가 뭐 당했다 피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국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국민의힘도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조직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자금까지도 돼 있는데 경찰이 그렇게 깊고 넓게 수사를 할까 의문은 있습니다만 예.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도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실명 위기다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 법원에서는, 특검에서는 출석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해서 참 국민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인데 체포영장 집행까지 지금 바라보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걸석 재판으로 해서 그냥 그러겠죠. 끝내고 네. 싶은 모양일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저는 관저에서 체포할 때도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집권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법치주의였습니다. 본인이 그랬죠. 예. 예. 그리고 민노총 그 다 탄압하고 할 때 이거 법치주의율이나 건폭들이라고 했었잖아요. 상대방을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그랬죠. 예, 예. 하고 야당 대표를한테 범죄자.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캠프 때부터 대선 캠프 때부터 윤석열이 그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얘기할 때 이재명 후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다 쌍욕이었다고 지칭 자체 범죄자 새끼 뭐 이렇게 불렀다고 전 들었는데 예. 인생 자체가 이분의 눈에는 범죄자랑 참고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의자랑 참고인. 자기가 검사로서 살았으니까 다 아니면 예비 범죄, 예비 피의자. 근데 자기가 그게 됐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예. 예. 그래갖고 뭐 결국에는 저렇게 해서 어디 뭐 지금 병원 그 유일하게 서울구치소에서 시원한 곳이 한 곳 있거든요. 예. 그 의무병동. 농정동. 예. 그 치료받고 하는 거기 에어컨이 있답니다. 거기 이제 거기 낮에만 가고 싶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양이죠. 그래도? 거기 가고 싶은 모양이겠죠.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관저 때도 굉장히 어렵게 체포했는데 구속시켰다가 판사가 또 지경판사 풀어줬잖아요. 풀어줬죠. 구속 취소로. 그러니까 이런 법 기술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마 정치적인 합의를 시도할 것 같아요. 나만 가더라, 잡아가더라, 부인은 놔둬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뭐 그러면 내가 저 재판에 협조할게, 우리 부인은 봐줘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상대방이 그 합의를 왜 해줍니까 그거를? 예. 그냥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일 그냥 가면 수갑 채워서 끌고 나오든지, 아니 그 모습을 보여줘도 됩니다. 그냥 우리 언론에 전직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한 짓을 보면 계엄의 네. 내란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너무도 신사적으로 법적으로 대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법원이 그 청구한 손해배상 그 계엄 위자료 10만 원을 오죽했으면 법원이 인정해 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일부 국민들은 20만 원으로 높여야 된다. 뭐 그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그렇게 되면 지금 5조 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전 국민. 근데 정작 재산은 80억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80억 가운데 윤석열 재산이 한 6억 정도 되고 나머지 김건희 씨가 이혼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미 이혼했다는 설도 있었는데 돈에 민감하니까. 네, 그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일단은 뭐 이 그 두 사람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죠. 예. 사면 없는. 네, 그 지금 법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란 사범 사면 못하게. 못하게. 예. 그렇게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이번에는 그 대통령실 신규 출입 기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김어준 뉴스공장, 그다음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그다음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어요. 네. 다 친하신가요, 그 기자님? 네, 그냥 네, 다 다 아시는 알죠. 분. 뭐, 네. 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한미 그 상호 관세율을 25% 15%로 타결하는 기자 브리핑에서 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부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이 24시간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건다, 아니면 그런 비판성을 기사를 쓴다라고 하면서 그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보고를 받고 계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 댓글을 봤더니 그 소위 말해서 시비를 건 기사에 대해서 그 이상호 기자가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새로운 세계 매체가 대통령실 출입한 거에 대해서. 저는 기자단 자체를 비판하기 때문에 예. 기자단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기 때문에 특히 법조기자단은 빨리 해체돼야 된다 생각하고, 아마 검찰개혁과 함께 법조기자단, 특히 검찰 출입 기자단은 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브리핑룸으로 바꿔서 기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 브리핑룸은 국가 재산에 있는 거잖아요. 예. 위치가. 예. 국민들도 들어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할 때. 근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는 좀 특수하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신원이 확인된 기자들이나 뭐 국민들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건 맞는데 신규 매체 3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여러 개 더 서울의 소리는 왜 못 들어갔지? 보니까 아니 이명수한테 물어봤죠. 니네 신청 안 했냐 그랬더니 아니 신청했는데 자기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그러니까 했는데 한 번에 많은 매체를 들어가면 크게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1차고 2차, 3차에서 여러 기자가 뭐 가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거기 또 룰이 있어서 하루에 4시간씩 앉아 있어야 됩니다. 매일 가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만약에 1인 미디어나 작은 매체에서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혼자 합니다. 혼자 장윤선 선배 혼자 합니까? 혼자 거기를 4시간을 채우고 자기 방송을 하고 다른 데 패널도 나가는 거거든요. 와. 그 정도의 그 열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충족을 못하면 다시 쫓겨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보면 되지. 근데 어느 매체, 예를 들면 박형광 기자 명태균 게이트 특종 보도한 기자인데 거기 앉아 있는 누가 그런 보도 거기 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예. 예.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정권을 흔들 만한 큰 보도를 한 기자들은 레거시 미디어 기자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예. 레거시 미디어는 박형광이나 이명수가 보도하면 뭐 디올백 같은 거 보도하면 보도를 못 해요. 따라서 그 소위 말하는 인용 보도를 못 하고 앉아 있다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기다리다가 민주당에서 논평을 내고 자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민주당의 성명을 전달하는 전원 보도만 하잖아요. 왜?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예.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누가 이 매체는 어떻고 저 매체는 어떻고 박형광의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자기를 기자 취급을 안 해준다고 하던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건 뭐 저희는 뭐 저도 그렇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기존의 아주 폐쇄적인 기자단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브리핑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CCTV가 있어가지고 강효정 대변인이 이제 질문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주잖아요. 이건 오보입니다. 왜 또 비공개를 이렇게 발언하십니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네. 우리가 흔히 그 윤석열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대변인이 얘기하거나 그 수석이 얘기한 거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하잖아요. 익명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카메라 꺼진 다음에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거기서 들은 것은 청와대 관계자나 고위 관계자로 나간다는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저는 이미 페이스북에 아니 대변인이 얘기했으면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다고 하면 되지 왜 고위 관계자 무슨 관계자 쓰지 마라. 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건 너무도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뭐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위 관계자가 누구야? 예. 이거 국민을 가지고 우롱하는 거잖아요. 더 정확하게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강유정 대변인이 생각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거기서 그 나름대로 대통령실에서 그 추려진 그 엑기스를 이거는 이 정도 보도 릴리스 합시다. 국민들에게 알립시다 해서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왔으면 대변인이라고 하면 되고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서 나왔으면 홍보수석이 하면 되는데 일단 그게 바뀌었고 질문하는 기자들을 보여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죠. 예.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익명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보인다고. 예.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전 그 훨씬 큰 효과가 있다. 기자가 어차피 제가 제 리포트하면 바이라인 제가 달고 맞습니다. 신문을 써도 바이라인을 달고 내 이름을 달고 내 기명 기사를 내는 거잖아요. 당연히 질문할 때도 누군지 알면 자기한테도 좋은 거죠. 그게 예전에 대국민담화 할 때 윤석열 대국민담화 할 때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인가요? 예. 다 질문하는 기자 비쳤잖아요. 예.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박 기자 다시 부산 뭐 내려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기자가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돼서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예. 회사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논란이죠. 예, 어쨌든. 예. 논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기자들도 자기들이 하는 말에 자기가 책임은 져야겠죠. 그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서 당연히 내가 여기 출입 기자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가끔 보면 안 물어봐도 되는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더라 통신도 물어보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최강욱 전 의원하고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 최강욱 전 의원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그 백브리핑 할 때 술 취한 그 술주정까지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화면에 안 나오니까. 이제 카메라 꺼진 다음에 그 백프를 할 때 막 술 취한 기자가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CCTV 공개는 정말 잘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했는데 그렇지 우리가 질문한 기자를 여태까지 못 봤지. 근데 뭐 보고 싶은 거죠 국민 입장에서도. 기자들한테 뭐가 나쁩니까? 거기서 그렇게 질문 잘해서 스타 기자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이제 기회를 잘못하면 이제 기회를 잘못하면 이제 혼쭐 난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엠바고 같은 걸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엠바고가. 예. 몇 개 언제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언제 국민들은 이때 알게 하자. 특히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 그렇다 쳐도 제가 제일 어이없는 엠바고는 법원 엠바고입니다. 법원 판결문이 나와요.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예. 이거를 한 달 뒤에 보도하기도 합니다. 보통 주말에 하지 않나요? 네. 주말 뉴스를 채우기 위해서 한 달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잖아요. 예. 법원 판결 나오는데 이게 그 출입 기자들 법원 기자단에서 돌아가면서 그걸 봐서 보도할 만한 걸 추리는데 그 엠바고가 길게는 한 달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우리는 판결문을 그 공개 서비스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그걸 먼저 보고 이거는 국민들한테 한 달 후에 알려주자라고 예. 합의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기자단의 폐쇄적인 권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웬만한 판결문은 다 공개해버리면 돼요, 미국처럼. 미국처럼. 네. 우리는 개인정보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죠. 개인정보는 충분히 지금 AI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공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실명 판결문을 공개를 해야죠. 네. 미국도 하는데 여기를 왜 못하지? 미국 좋아하잖아요.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어냈을 때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금세 좀 시간이 흘러갔는데 참 재밌네요. 우리 봉 기자님 보니까 역시 특종 기자는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 취재의 깊이도 다르고 저희가 몰랐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오늘 시간 보내셨어요, 기자님?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네. 뭐. 아니 저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과방이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짤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클립을 만들면서 봉지욱 기자 그 클립을 만들 때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요. 그 희한한 게 그래요? 지금도 그게 생산이 되고 있죠. JTB 뉴스계. 네? 그러니까 그때 과방이 그 영상이 거. 아무도 조회수가 0인데도 계속 누군가가 만들어서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기자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김건희한테 찍히면 공기업 사장 못 갑니다. 혹시 그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그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취재력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 JTB에서 좋은 관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빨리 네. 100만 넘으셔서 그 골드 버튼인가? 예. 그거 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실버 버튼 받았거든요. 받으셨어요? 근데 이건 유튜브는 너무하더구만요 보니까. 왜? 실버는 10만, 예. 골드를 100만으로 해놔서 중간에 50만 정도 되고 너무 간극을 크게 놨어요. 100만 넘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가 그 실은 올 10월에 100만 이런 추세라면 10월에 그 100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 공개하는데 10월에 전주에서 최강욱 의원과 전주 시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 초대하러 하는데 100만이 넘으면요. 예.
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료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리고 100만 채널로서의 도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몰랐는데 제 기억에 50만인가 넘으면요 네. 구글에서 관리를 합니다. 혹시 그렇습니까? 아세요? 네, 모릅니다. 저도 몰랐는데 구글에 딱 그 저기 음. 채널에 가면 스튜디오에 가면은 그쪽에서 이제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JTB 뉴스는 그 확장성이 크고 저기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기 때문에 그 매니저와 그 소통할 기회를 줍니다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요. 네네. 그래서 저하고 구글 매니저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를 합니다. 혹시 뭐 어려운 점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 채널은 어떻게 하면 더 확장성이 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네. 아마 우리 봉 기자님도 그럴 겁니다. 아니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데일리 뉴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목숨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종의 네. 당분간은 뭐 네. 무얼하지 않으면서 지금 고민 중이시니까. 최대한 무얼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또 시청자 여러분이나 이제 소통할 채널은 있어야 돼서 예. 해서 지금 오늘 25만 넘었으니까 또 이번 달에 열심히 해서 30만 넘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채널 하나신가요? 네, 하나. 네. 잘 들으셨죠?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지금 당장 가셔서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출연 갔다가 집에 가서 청소기 돌리고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강아지를 키우는데 하도 이게 그 오줌 싸고 뭐 이렇게 발도장을 짚고 다녀서 거의 물걸레 청소 잘 안 하는데 오늘 대청소를 하고 저 와이프랑 점심을 먹고 오늘 예. JTB 채널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날도 오네요. 그러니까요. 저 만약에 지난해 6월에 저희 모습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저희 모습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당장 뭐 너무 슬퍼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재작년 이맘때 저희 모습은 검찰에 압수수색 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찬가지로 2년 후에 지금 이런 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날도 덥고 일도 잘 안 되고 많이 뭐 힘들고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내년뿐만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걱정 이 우울함은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모두 조금만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박수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